하동명 좌장님의 진행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그 4회째를 맡게 됐습니다. 에너지 안전 포럼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는 이 포럼에 다시 한번 에너지 경제 신문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매번 이 자장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도 있지만 올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이 높은 포럼은 가장 우리가 이슈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그런 발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세 분의 연사님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5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론 방식은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하신 세 분의 연사 내용에 대해서 아마 저 토론자 순서대로 의견 있으면 토론을 주시고요. 지금 토론 시간을 1시간 잡고 있는데 시간이 남으면은 자유스러운 그 토론을 진행하고 또 오늘 해마다 그 유튜브에 참석하시는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로 의견을 주시면 여기 또 전문가분들이 답을 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 토론의 순서로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의 배재영 사무관께서 어떤 토론을 의제를 좀 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의 배재영 사무관입니다. 담당 업무는 이제 도시가스와 이제 액화석유가스법의 안전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가스 시설뿐만 아니고 전체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 법을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 업계 사업장에서 바라보시는 것, 그리고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그 각 기관별로 이 법률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오늘 좀 다양한, 뭐 저도 공부 많이 됐고요. 다양한 시각에서 많은 얘기를 좀 듣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그 시간이 조금 쫓겼거든요. 한 20분, 원래 30분 배정인데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또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도 관심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줄이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리 토론자 배재영 사무관께서 오늘 의견을 내셨는데 혹시 보충 그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오늘 토론자께서 한번 해 주십시오. 네. 혹시 변호사님 혹시 여기에 대해 아, 좀 제대로 설명 못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 이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제 시행되고 나서 지금 아까 기업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고요. 특히나 이 에너지 안전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많은 또 에너지 관련 기업, 공사 또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관련 하청업체 분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그냥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21대 국회에 와서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법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분께서 발의하신 법을 기점으로 또 각계 시민사회단체 청원까지 들어와서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뭐 졸속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법을 연구하면서 여야가 뭐 야당이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머리를 맞대고 굉장히 밀도 있게 협의를 해가면서
제가 몸담았던 뭐 법원 행정처뿐만 아니라 법무부, 차관분, 그리고 저희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수많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위에서 회의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회의 자료만 모아봤더니 수백 장에 이를 정도로 그걸 제가 다 보느라 굉장히 고생했는데요. 그걸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있어봤던 산업재해를 없애기 어떻게든 좀 줄이고자 하는 좀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해보자 하는 그런 노력. 반면에 또 기업의 걱정, 또 저희 법학자들을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 걱정하는 죄형 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의 균형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을 놓고 머리를 좀 맞대서 굉장히 고심한 끝에 만들어진 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입법예가 뭐 있느냐 없느냐 논란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놓고 어떻게 잘 지켜서 결론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좀 줄이고 예방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좀 노사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섣불리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이 제기된다고 해서 섣불리 위헌이 나올까 아니면 합헌일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이 많은 법이긴 하니까 모두가 그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강태훈 변호사님 혹시 또 보충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지금 논의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제 중대 시민재해도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이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삶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시는 우리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액화가스나 이런 도시가스나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충전소에 대해서 거기서 어떤 제조 결함상의 그 결함상의 사유로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다쳤을 경우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해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으로서는 뭐 우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도 신경을 쓰셔야 하겠지만 뭐 관련해서 이용자, 특히 뭐 저희가 뭐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열 배관이 터지면서 이제 지나가던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임주혁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처 산업안전기획실장님 혹시 토론 내용도 좋고 또 다른 분 의견에 현업에 계시니까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자분들 중에 이제 산업계 쪽에는 주로 이제 전기 쪽 분 업계에서 오셨고 이제 기타 다른 뭐 가스나 석유 뭐 기타 다른 석탄 딴 쪽은 이제 빠져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희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전기에 관련된 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하면서 산업계 쪽 입장에서 느낀 점들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전을 간단하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저희가 1년에 공사가 한 30만 건 정도 있습니다. 하루에 공사 현장이 한 4,000에서 5,000 개소 정도 있고요. 4,000 개소가 넘습니다. 현재 아직 2월 달인데도 이미 4,000개 넘고 이제 봄 되면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하나는 굉장히 소규모 공사가 많습니다. 대규모 공사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50인이 안 되는 영세한 전기공사 업계에서 공사하는
그런 공사 건만 해도 20만 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그 방금 말씀드린 그 4천여 개소나 되는 방대한 개소에 우리 직원이 한 15,000명 이상,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공사를 하시는 분이 수만 명 이상이 매일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중대재해가 안 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좀 더 어려운 거는 대부분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를 뭐 50km 넘으면 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위주의 얘기를 하면 좀 쉬운데 이 산업안전 쪽 같은 경우는 해야 되는 걸 위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당황했던 게 사실 여기 나온 것 중에 단적이 하나만 들면 뭐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뭐 1호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게 인과관계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어떤 법적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는 하지만 저희 현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까지 했을 때 나중에 혹시 중대재해가 나면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말은 이렇게 쉬운데 해설서를 보면은 뭐 이 내용을 뭐 의견을 청취하는 것부터 뭐 여기에 이 설정이 적절한지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거든요. 뭐 그 중에 일부를 누락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내용도 추상적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현업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제가 본 것보다 훨씬 추상적이고요.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주로 제조업에 공사 현장이라보다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도 대규모 건설 위주로 돼 있는데 저희 한전처럼 소규모 공사가 수십만 건에 퍼져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다도 뭐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중대재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전이 많고요. 그다음에 추락, 끼임 이런 것들이 전체 사고 중대재해의 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9일 날 저희 한전 사장님께서 이제 언론에다가 대국민 이제 선포도 했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그 특고압 전선을 직접 만지면서 하는 작업, 위험한 작업은 안 하겠다. 그래서 스틱으로 이렇게 멀리서 만지기 하면 간접활선이나 아예 휴전을 하겠다. 이런 선언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전주가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높거든요. 거기 추락하면은 당연히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전주에 오르는 것도 지금 금지시켰고요. 대신에 이제 작업차를 이용해서 작업차 포켓에 타고 작업하는 걸로 그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끼임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이제 차량에 끼인 게 많아서 그 뭐 특수 차량의 뭐 밀림 방지 장치라든가 아니면 풀 에어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성능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많은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휴전 작업을 저희가 많이 해야 안전한데 휴전 작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합니다. 지금 사실 거의 정전 안 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전기를 죽이고 작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학원이 수업을 못하고 공장이 그 운영을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뭐 그거에 위에도 뭐 인력 오르기를 막았더니 차량이 진입 안 되는 것은 또 어떡할 건지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뭐 현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고 TF를 구성하고 운영해가지고 안전보건 개혁 체제를 1월 27일 이전에 저희들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현재 그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희 이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이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전기공사 업계만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전기공사 업체가 너무 영세합니다. 근데 그 사유는 예전에 이제 그 전기공사 업 등록을 하는 게 승인제였다가 이게 신고제로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업체 수가 늘어나는 그러면서 업체는 영세해지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기공사 마켓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 수가 계속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안전보건 경영 체제를 갖춘 그런 기업들만이 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그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통제를 받고 지휘를 받고 업무를 하는데 사실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방만한 경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력도 제한을 두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제한을 두고 저희 전기요금도 함부로 못 올리고. 근데 지금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법을 대응을 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인력을 이렇게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까 뭐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인력과 예산을 정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사실 저희 사장님이 완전하게 그렇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어느 정도의 유들이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서 또 그리고 또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그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전이 증가한다거나 또는 전기요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나면 안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데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것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느냐 그 부분은 아직은 퀘스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기업들이 아마 전부 다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산업안전 전문 인력들이 현재는 별로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저희가 영세한 기업들 지원을 해서 산업안전을 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배치를 좀 하면 영세하더라도 배치를 하면은 저희가 안전관리비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걸 최근에 시행을 했는데 문제는 산업안전 분야 인력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 인력난이 좀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을 빨리 양성을 하거나 아니면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많은 인력이 산업안전에 좀 투입이 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적용하려다 보면은 굉장히 그 법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해도 아마 그 이제 기소를 해도 기소해서 승소할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법에 비해서 그 이제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무죄가 나온다거나 이런 일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그 법을 저희는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어디까지 해야 준수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그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네, 임 실장님 토론 잘 들었는데요. 아마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산업부 전기안전 기본계획 5개년이 이제 아마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사각지대가 많은 거 전기안전 사고에 대한 사각지대가. 그래서 혹시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한번 말씀을 드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오늘 주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이니까 그런 문제 아까 임 시장님이 얘기하셨던 현재 아직 법으로서 100% 정비가 안 되는 입장에서 또 법률을 전문하신 분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아마 저들이나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처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기안전법 시행 관련해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관련해서 이쪽에 우리 전기사업법 내에도 전력산업 기본계획 수립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전기안전관리법 내에도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도입은 작년에 됐지만은 첫 해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가지는 못하고 위원회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이제 승인하고 해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도 좀 아직 제대로 좀 온지 뭐 2달 조금 덜 됐습니다. 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죠. 아마 예산이 진행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안전을 어떻게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인 것으로 저도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공사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안전을 확보하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때까지 남의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는 한 번도 접근해 보지를 않아서 중대재해처벌 관련해서 작년에 아마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이렇게 컨설팅을 한번 전반적인 업무 전반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나머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갖출 것은 갖췄다고 하는데 특히 현장에서 고위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정전이 대부분입니다. 정전 작업이 수발되는 정기검사 제도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리뷰가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왜 그렇게 위험한 작업을 그렇게 수행해 왔는지를 이렇게 되돌아놓고 보면 원래 정기검사라는 것은 정전 작업이 원칙으로 90년대 정기검사 제도가 생겼을 때 그렇게 왔었는데 중간에 물론 기업의 어떤 생산성 그 부분에 2시간이면 2시간, 하루에 5시간이면 5시간 정전을 하면은 고객들이 많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불편해하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오늘 검사한다고 그래서 당장 내일 뭐 더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들이 더 많아집니다. 한 10년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정기검사를 하지 말자. 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낫지. 검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설비 더 잘 관리하지 않느냐. 그런데 또 사고가 발생하고 또 땜질식으로 또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정전 검사 제도를 일부 도입을 했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정말 정전하기 어려운 데는 1회에 한해서는 무정전으로 검사를 한번 해보자. 뭐 활선 상태에서 좀 하다 보니까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사람도 건강검진을 할 때 신체 검사만 그냥 몸무게 재고 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 내부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스킵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게 여러 산업 전반에 퍼지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무정전에서 우리 잘 썼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주기대에서 한번 더 합시다. 안 됩니다. 그렇게 가서는 법 자체가 무용지물되고 검사제도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아울러서 뭐 지난번에도 뭐 그런 예가 있지만은 책임분계점을 이렇게 좀 개방을 하고 사람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보면 뭐 수면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일반 내시경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뭐 뇌뿐만 아니라 대장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정전해서 제대로 한번 봅시다. 또 투입되는 장비도 더 강화해서 들어갈 테니까 봅시다. 근데 이게 검사를 규제로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바뀌지도 않고 또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업소장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야 그래 한번 넘어가자. 저도 의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제가 국가의 정책 수립해 놓은 그런 부분들을 제 사업주도장으로서 직원들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막상 오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안전하지 않는 작업을 현장에다 요구하지도 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 운영처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자고 하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만약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아니야. 사장님이 책임져야 될 사항 아니냐.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지금 조금은 아직 입장 정리는 돼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고객들 요구사항들 분명히 있습니다.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나가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 일이 생긴 부분들을 제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직원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하려고 사업소장들한테도 당신들 불시에 분기, 반기에 한 번씩 현장 나가서 살펴보십시오. 저 사업소장 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십시오. 예, 정리하다 보면은, 저희 공사에서는 최초에 작년에 현대제철에 대해서 전기 관련 또 안전체제 전반을 또 둘러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설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활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는 검사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전체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인증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모습을 아마 다음 차수의 전기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세 분의 또 토론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임 시장님이 얘기했던 간단하게 우리 법 측에서 본다면 이 법의 아직 모호성, 아직 판례가 많이 안 나왔지만은 간략하게 바른 변호사 측에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 컷이. 한전에 계시는 우리 임주혁 실장님이 그 고민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좀 이해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 그 추상적인 의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인력 및 예산, 과연 어떤 게 필요한 만큼인지를 수범자인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적정한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제 필요한으로 바꿨는데요. 그런 이제 제한들이 있어서 아마 그랬은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상적이고 조금 기업 입장에서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개정 작업을 거쳐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 법령이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법령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기공사면 산업안전보건법도 문제가 되고 전기공사업법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들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또 그걸 지키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최소한은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의가 이제 산업안전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 개발과 안전 관리에 투입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서 아마 그것이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의지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소규모 사업장은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그동안 꾸준히 해왔지만은 또 실효의 한계는 갖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이 정도로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 질의 토론전에요. 유튜브 시청자들의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한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간단히 세 번째 토의자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시청자 질문은 에너지 10인 기업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우리 요즘은 제대로 이제 중처법이라고 학교에서 썼는데 적용되나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현장에서 아무리 말해도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만약 사고가 나면 면책이 가능한가요? 이거 짧게 또 답을 한번. 첫 번째 그 외국인에 네. 대해서 혹시 그 지금 정확하게 답은 할 수 없겠지만 예. 뭐 아직 뭐 판례가 나오거나 그 첫 번째로 기소된 사건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민기업 같은 경우에도 부칙에 보시면 이 법 시행 당시 개인 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또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기준으로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시고, 그래서 에너지 10인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아직은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외국인 근로자, 뭐 국적에 따라서 뭐 근로자의 지위가 근로자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근로자라고 하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종사자에 해당이 가장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닌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근로자가 스스로가 바로 사업장 현장에서 아무리 감독자, 그 다음에 뭐 기업의 대표이사,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나 관리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 내지는 뭐 업무상 주의 의무,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다 했다는 것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 자체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수사 과정에서 입증의 과정이 있겠지만 그런 걸 잘 기록을 남겨두시고 법상에 취해진 조치를 다 취하신다면 그런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되는데 본인이 의무 위반을 한 게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게 없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그 유튜브 시청자 질의가 들어오면 사이사이에 그 토론하기로 하고, 세 번째 그 토론자로 추성집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안전보건부장님의 그 의견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산업안전보건부장 추성재입니다. 예, 오늘 여기 그 행사에 참석해서 그 바른법무법인의 발표 자료를 잘 들었고요. 저희 한수원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되기 전인 작년부터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TF를 구성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와 연결된 그 법무법인을 통해서도 많은 이제 법적인 준비를 했음에도 오늘 또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듣고 저희 쪽에서도 또 많이 또 알지 못했던 거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수원은 지금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작년부터 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TF를 만들어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1월 달부터는 또 3개월 동안 뭐 어떤 특별 강조기간을 또 운영하면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또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영상이 나와 있는 어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지침과 절차서를 만들고 시행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이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전사적으로 점검도 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면서는 저희 그 안전총괄 책임자인 그 안전관련 이사께서 지금 3개월 동안 현장에 이제 계속 순회를 하면서 현장 점검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하고 있고요. 하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제로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고 예방에 이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하면 할수록 아까 말씀하신 법의 어떤 모호한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저희 회사나 우리나라가, 우리 또 공공기관이 어떤 안전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게 부족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할 게 아주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한수원은 이제 그 뭐 댐이라든지 또는 양수발전소에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도 상당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 시민재해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시다시피 팔당댐에 있는 팔당 그 공도교가 주말에 개방되고 있는데 만약 거기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 이게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UAE 원전 그 해외 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들도 해외 사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된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무소나 사업 직원들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협력사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단 저희 한수원은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중대재해를 예방해서 어떤 불운한 어떤 죽음이나 어떤 근로자의 어떤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공공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약간 지금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조금 좀 모호하고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고요.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어떤 안전 경영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한수원은 원자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떤 사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아까 우리 임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떤 안전에 관한 예산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앞으로 계속 좀 추진하고 노력해서 사고가 방지될 수 있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라기보다는 이제 그 한수원이 지금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새로운 이슈의 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재해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민재해, 환경재해까지 좀 이 중처법에 따라서 같이 어떤 재해를 관리해야 되는 또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또 그 대한전기협회 캐픽을 조금 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봤더니만 한수원의 일들이 너무나 그 광범위해서 어떻게 보건안전관리 체계를 정확히 갖출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깊어질 뿐더러 또 하청업체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될 일이 많지 않는가 생각해서 오늘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네 번째 토론자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태익 연구위원께서 주제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의 집단에너지 팀장 이태익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특성상 저희 연구원은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이고 이런 법과 행정에 대한 전문 연구원은 아닌데 오늘 와서 현안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앞으로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현안으로 나타나고 있는 탄소 중립에는 또 어떻게 연관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함에 있어서 오늘 가장 많이 나왔던 전력 부분이 큰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화라는 것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통해서 전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수소나 이런 새로운 신에너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서 에너지 산업 부분의 영향을 볼 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이 됐는데, 하나는 이쪽 관련된 기술의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요즘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국민 수용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ESS가 사고가 나면서부터 ESS 산업의 발전에 한 2, 3년, 최소 2, 3년간의 딜레이가 있던 것이 사실이고, 강릉에서 수소 P2G 폭발 사건으로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이 수전에 대한 연구가 조금 지지부진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소 중립을 달성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사건들이 그러한 나가는 길목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던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까 강태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매뉴얼을 잘 설정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그마한 바람은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매뉴얼들과 사전 대응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이 기술 발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잘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이거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린지 모르지만 ESS나 수소 이런 저는 뭐 엔지니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보면 사실 외국은 다 알지만 수십 년 전부터 특히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에너지 변환에 따른 이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산업부에 우리 사무관 나와 계시지만 어떤 기술적인 그 문제 해결부터 접근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해보는데 여기서 시간이 이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연세대학의 윤승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승환입니다. 앞서서 많은 또 의견을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첩되지 않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와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가장 바빠지신 분들이 누구냐? 그럼 일단 1순위로는 우리 로펌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그런 이 대응 방안들을 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관리 체계나 그런 그 솔루션들을 많이 제공을 하시고 개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주제 발표 첫 번째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주요 쟁점에 대해서 법적인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아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내용이 스터디가 많이 또. 근데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중복된 부분들을 좀 빼자면 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자문 요청이 많아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규모에 따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여기에 우리 패널로 참가해 주신 우리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또는 우리 또 발표하신 우리 이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대규모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에는 조직이 크거나 작은 그 조직에 비해서 우리 그 에너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좀 풍요로운 편이죠. 사실은 좀 실제로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조금 영세한 그런 기업이나 또 에너지 쪽이 아닌 다른 분야에 가서 보면은요, 이건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너무 난감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이제 어느 쪽으로 좀 고민을 좀 해봤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들 두 분께서 발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되고, 어느 정도는 이제 다른 분들도, 다른 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기관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what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how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사실은 우리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우리 주요 대규모 공사 이분들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이런 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안전 그 보건 체계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셨고 수행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적용을 받는 조그만 조직, 특히 이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로펌사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그 앞에서 오랫동안 또 수행을 해오셨던 우리 이제 공기업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조금 영세한 부분들, 영세한 조직, 왜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한전에도 협력사들이 있고 한수원에도 협력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협력 업체들이 우리가 서로 협업 관계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세한 업체들에게 이런 사례들을 계속해서 이런 노하우들을 좀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how에 대한 방법들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앞서서 우리가 토론을 한 대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법 조항을 보고도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펌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대응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how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최근에 그 제가 자문한 그 이제 몇몇 군데의 그런 공공기관들 여기에서는 이런 그 요청들을 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을 하는데 이제 앞서서 우리 강태원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고 현장의 유기적인 대응이나 압수수색 또는 이제 수사기관에 대한 제시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요구하는 사항들은 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대응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기업의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조직별로 그 역할과 임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를 보자면 이 중대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기관의 내부가 될 수도, 기업의 내부가 될 수도 있고, 정부 규제기관이 될 수도 있고, 유관기관, 즉 이제 고용노동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대로 피해자 유가족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들의 역할, 그리고 언론 대응, 언론사, 그리고 이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로펌사들. 이런 이해관계자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그 법 제4조 8호에 보면 매뉴얼을 이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이 보면은 이제 작업 중지가 있고, 이제 근로자 대피, 대응 조치, 구호 조치,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응할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실제 좀 실행력 있게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을 좀 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향후 이런 부분들을 좀 그 기업과 기관 내부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죠?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 그 한전의 임주혁 우리 저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 인력 확보하는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영세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조직의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 인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에너지 공기업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우리 에너지 공기업은 뭐가 문제냐? 인력 확보하는 것도 이제 아시겠지만은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업무 로테이션, 전문성의 문제가 좀 클 것 같습니다. 뭐 재난안전, 산업안전, 뭐 안전보건 이거 다 마찬가지인데요. 매번 이제 포럼 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안전 직렬에 대한 부분은 아무나 이걸 솔직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1년 단위로 바뀌고요. 길어야 2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를 다시 하고. 그래서 이런 안전 직렬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전문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가장 지금 두렵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중대산업재해는 그나마 좀 괜찮죠. 중대시민재해는 이건 정체도 지금 사실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우리 변호사님들 또 이 법적인 전문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를 계속해서 해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필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앞으로도 계속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지만은 이번에는 지난 포럼보다 아주 유튜브가 아주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어 유튜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질의가 왔으니까 여기에 간단히 답을 하고 우리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에너지 시설은 생활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스, 지역 난방 같은 외부 생활 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사고로 시민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나요? 중대 시민재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질의가 있는데 우리 법무법인 발언에서 우리 강태훈 변호사님 간단하게 해주시고 하나 질의가 또 있으니까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에너지 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중대시민재해는 이제 법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료 또는 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결함,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송유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해당 시설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해당 법률 규정에, 그러니까 이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인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언뜻 말씀하시는 걸로는 그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그다음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시설물,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뭐 도로 시설이라는 댐 시설 이런 것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좀 면밀하게 저희가 다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적용은 이제 제외되어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이제 뭐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 또는 치사상의 정도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막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국가 에너지 시설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데 산업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마 오늘 유튜브를 듣는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열심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아마 설명을 잘 한 거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 상원 나오셨지만은 답이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제가 이 산업부를 대표해서 지금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도 뭐 차관님 주재로 해서 산하기관 전체를 한번 그 회의를 소집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관련한 시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당이 가스이기 때문에 가스 업계와 이제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함께 좀 주기적으로 뭐 회의를 개최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계속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나왔던 매뉴얼 같은 게 이제 안내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참고를 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아까 뭐 유튜브 질의 온 것도 비슷하게 지금 좀 영세한 뭐 사업장이나 규모가 작을수록 그런 걸 되게 걱정하세요. 내가 여기 포함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어디 물어볼 때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전화 민원이나 국민신문고 통해서 민원 많이 주시는데 우선은 이제 법률에서 정확하게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하는지 먼저 잘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법은 시행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 노력이 이제 좀 선순환되면은 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예, 네네. 발언해서 예. 네, 바른의 박성호 예,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 또는 제조물, 이제 중대시민재해가 도대체 무엇이냐,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 궁금해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그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통상 기존의 법들로 의율되었던 영역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설물 안전법,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건축법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모르는 중대시민재해가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세월호 참사, 그밖에 각종 뭔가 산업재해 영역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은. 왜냐하면 피해자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은 그런 사고 발생했을 때 그동안 법이 규율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각종 특별법 그리고 각종 정부 부처에서 관할하는 수많은 법에서 규율해 왔는데 문제는 이제 그 책임 주체를 그 해당이 어떤 사업이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거기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바로 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기업이라면 그리고 그 주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리고 공기업의 장까지 집어넣어서 결국에는 어떤 위험 시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시민에게 근로자를 제외하고 일단 시민에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현장에를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배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 주체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게 그 법인 것이지 그 전부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에서 사고가 나면 발생을 규율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제 특히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중교통수단은 그 규모, 그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시행령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또 다른 특별법에 계속 위임과 위임을 거쳐서 이게 법을 따라가다 보면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면적 제한, 그다음에 공간 제한, 뭐 굉장히 특히나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주유소 같은 경우에요. 개별 사업장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액화 석유가스 충전 사업소 마찬가지로 2,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책임의 한계를 좀 지어놓으려고 노력했는데 위임에서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법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간과하고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16조에 뭐가 있냐면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주 등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됐고 시행은 1년 후인 2022년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고 게다가 50명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또 2년 유예가 더 있는 것인데 요 정부가 중소기업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사업주 등 영세한 사업주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요 16조 조항은 법이 시행된 2021년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특별히 법이 만들어 놨습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포함해서 보다 예산을 확대하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 영세한 기업들에까지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요 16조 조항 그리고 이 16조 조항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매년 반기별로 보고까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16조를 제대로 살려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하고 확대하고 그 집행 결과를 국회에서 또 보고해서 점검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좀 우리 국민 전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좀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요새 유튜브에도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방청 이런 데서 유튜브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이 전파하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시청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지식을 얻을 수 있으실 거고 관련 부처에 또 문의하셔도 좀 어느 정도의 답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말씀해 주시죠. 윤 교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 노하우여서 이게 막 공개하기는 어려운데요. 농담입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할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 각 기업은 각 기업만의 자기들만의 어떤 조직과 체계도 갖고 있고 경영 마인드도 다 갖고 있는 건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 경영의 목표에 안전을 넣으라고 한 이유는 안전을 생각해라. 안전이 우선이다. 근데 그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내려면 뭐가 문제지? 라는 걸 찾으라는 거고요. 그 찾는 거를 근로자들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쭉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인력을 더 들어가야 돼, 돈이 더 들어가야 돼, 안전시설을 더 해야 돼, 그걸 합시다. 실제 하느냐? 안 했어. 그럼 다시 보완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그거를 점검하고 해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규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아까 유튜브에서 뭐 그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계속해서 그걸 위반하는데 어떡할까요? 규정에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둬서 근로자가 매번 몇 번 적발됐는데 안 된다 그러면 징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을 공유하고 그 규정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그 하우에 그런 제 말씀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도 뭐 포럼이나 기고나 강연을 아는 범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업들이 이제 법을 첫 맞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만 지금 사실은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처럼 그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규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반드시 안전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 규정, 기술이 같이 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지만이 뭐 법을 피해간다는 걸 떠나서 안전한 사업장이 되고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기술하는 입장
또 안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그 정도 소견밖에는 못 내는데, 하여간 뭐 오늘 그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저하고 비슷한 의견인데, 그 밑에 이제 아까 그 가장 펀더멘털한 것이 기술이다, 규정 다음에 기술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우리 토론 1시간으로 지금 얘기했는데요. 시간 훨씬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사실 아마 유튜브를 듣는 시청자들은 3시간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마무리해야 될 단계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무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팬데믹의 그 추의 사태에 사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4회 대한민국 에너지 포럼을 주최해 주신 에너지경제 임정효 사장님과 오늘 참석하신 정우진 부사장님, 저하고 자주 통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고, 또 오늘 관계자분들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3분의 연사, 또 5분의 토론자, 작년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유튜버 시청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게 4회까지 온 거 보니까 내년 5회도 계속 이어할 것 같습니다. 5회 때 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항상 힘들지만 좋은 일이 항상 있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처럼, 역경은 양념처럼 인생을 풍부하게 한다라는 영화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고 다니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다 힘들지만 항상 좋은 일 많으시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특히 오늘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